자, 문제는 234번부터 맞죠?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건물의 완공 사이에 나타난 사실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첫 번째는 명동성당. 명동성당은 1898년에 완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덕수궁 석조전. 1910년에 완공이 됐어요. 그러면은 둘 사이에 뭐가 들어갈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1번 서울과 부산 간에 철도가 개통되었다. 서울과 부산 간의 철도면은 경부선. 경부선은 1905년에 개통됐고 1905년이니까 요 즈음이 러일 전쟁이 일어날 때죠. 러일 전쟁과 관련된 군용철도예요. 군용철도. 러일 전쟁과 관련된 군용철도. 경부선과 경의선 둘 다. 네, 둘 다 군용철도죠. 자, 두 번째.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광해원이 설립되었다. 자, 갑신정변 때 민씨 세력 중에서 민영에게 다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치료해 준 거에 이제 서양 의술에 대해서 알게 된 거, 고종이랑 명성황후가. 그래서 요 알렌이라고 하는 미국의 선교사이면서 의사.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서양 의술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병원을 세웠는데 그게 바로 광해원. 병원을 세워준 거죠. 말하자면은. 자, 그런데 이 광해원 같은 경우는 제중원으로 이름을 금방 바꾸죠. 네. 제중원으로 바꾸죠. 그래서 광해원은 1880, 갑신정변이 84, 광해원이 85. 이렇게 연결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서대문에서 청량리 사이에 전차가 운영되었다. 전차는 1899. 교통이 아무래도 중요하잖아요. 전차와 경인선이 같은 1899년이에요. 그래서 서대문에서 청량리 사이에 최초로 전차가 놓여졌다. 자, 그리고 4번에 최초의 중등교육기관인 한성중학교가 설립되었다. 한성중학교는 일단 크게 보면 언제냐? 대한제국 때. 그래서 1900년에 한성중학교가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 중에서 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으니까 뭐 당연히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근대 문물의 수용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시기나 연도를 외우는 수밖에는 없죠. 네, 이런 것들은 특히 교통, 전차, 경인, 경부, 경의 이런 이제 교통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잘 되는 편이죠. 자, 그 다음에 235번으로 갑시다. 235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근대 문물의 수용. 자, 경인선이 개통되었다. 금방 나왔죠. 경인선 그리고 전차 같은 시대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억은 1899년. 자, 여기는 경인선이랑 전차랑 경인선은 철도, 그 다음에 요거는 전차. 다른 건지는 알죠, 여러분? 뭔지 알죠? 네, 다른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독립신문이 발간되었다. 저 독립신문이 발행된 건 독립협회 만들어지기 전이랬죠. 그래서 1896년 4월 7일이죠. 요 4월 7일은 신문의 날로 지정돼서 기념되고 있다. 자, 국채보상운동이 전개되었다.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 국권피탈 전이기 때문에 통감부의 방해로 실패했어요. 총독부의 방해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광해원이 설립되었다. 우리 광해원 금방 나왔죠? 1885. 그래서 이걸 순서대로 해라 라는 문제죠. 자,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리을, 그리고 니은, 기역, 디귿. 이렇게 순서대로네요. 정답은 4번. 4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주요 이런 근대 문물 수용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것들은 연도를 외우는 수밖에는 없다. 자, 236번 봅시다. 다음 자료에 제시된 학교에 대한 설명 옳은 것. 보빙사로 미국에 다녀온 민영익의 건의에 따라 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심한 고종은 미국 정부의 교사 추천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헐버트, 길모어, 벙커 뭐 이런 이제 미국인들인데 사실 이 학교에 미국인 선생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주로 미국인 선생이 많이 알려진 거죠. 자, 그래서 미국인 교사가 내한하였다. 자, 그러면 이 학교는 일단 누가 만든 거예요? 나라에서 만든 거죠. 그리고 나라에서 만들었으니까 관립 학교고 최초의 근대적 관립 학교가 되겠죠. 그게 바로
육영공원. 육영공원. 자, 육영공원은 1886년에 만들어진 최초의 근대적 관립학교.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양반 자제, 즉 상류층을 대상으로 하죠. 양반 자제를 대상으로 하고 현직 관료, 좀 젊은 관료들도 이제 여기에 공부를 할 수 있었고요. 가장 유명한 선생이 서 헐버트죠, 헐버트. 워싱턴의 특사로도 파견됐던 헐버트가 선생으로 파견됐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럼 이제 육영공원 말고 그 전에 있었던 학교들을 한번 적어보려고 해요. 이거는 최초의 근대적 관립학교면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가 있겠죠.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는 원산학사. 원산학사라는 학교가 있고 1883년에 최초 근대적 사립학교. 자, 그래서 원산학사는 함경도 덕원 주민들과 이제 공무원이 같이 만든 학교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영어 강습소가 있어요. 영어 강습소. 그게 바로 동문학. 동문학이라고 하는 게 1883년에 만든 나라에서 설립한 영어 강습 기관. 왜냐면 통역관을 양성해야 되기 때문에 동문학이라는 걸 만들게 되죠. 자, 그래서 영어 강습. 자, 그래서 이렇게 학교들 한번 체크해봤고, 특히 원산학사 같은 경우는 여기다 하나 더 문예반과 무예반이 있었어요. 무술 가르치는 학교였었다. 무술 가르치는 과가 따로 있었다라는 거. 자, 여러분은 이 시기 알아두셔야 되겠죠? 원산학사, 육영공원. 특히 이 두 개 비교를 해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육영공원 1번. 애국개몽운동의 일환으로 설립되었다. 자, 애국개몽운동의 일환으로 설립이 됐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애국개몽운동은 언제부터? 이게 을사조약을 전후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한 대략 언제쯤? 한 1904, 5년 정도부터 한 4, 5년 그리고 10년까지 국권 피탈 때까지니까 그러면 애국개몽운동이다. 자, 시기로 하면 언제냐? 한 1905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1910년까지니까 당연히 아닌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한제국의 관리 양성을 목적으로 했다. 대한제국은 언제부터? 대한제국이 있었던 시기는 언제예요? 대한제국은 일단 시기가 1897년부터 1910년까지죠. 그럼 이제 이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전이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틀린 거고. 3번. 외야문의 부설로 설치된 외국어 전문 교육기관이다. 자, 외국어 전문 교육기관 아까 뭐였죠? 통역관 양성기관? 동문학. 네, 동문학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동문학에 관한 설명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4번. 양반자제 대상으로 영어, 신학, 지리 등 근대 학문을 가르쳤다. 네. 여기서는 양반자제 또는 상류층 자제라고 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외국어 교사들이, 그러니까 외국 교사들이 있었다. 초빙 교사들이 있었다. 요 두 가지. 그게 특징이 되는 거죠. 양반 자제 또는 상류층 자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외국 선생들이 있었다 말하죠. 외국 교사들이 있었다. 요게 이제 특징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237번 봅시다. 자, 우리나라 근대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기억. 함경도 덕원 주민들의 건의로 근대식 학교인 원산학사가 설립되었다. 자, 원산학사는 1883년에. 자, 어쨌든 이거는 맞는 설명이죠? 네, 틀린 말이 없어요. 니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세운 기독교 계통의 학교는 배제학당, 이화학당 등이 있었다. 자, 개신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 배제학당, 이화학당, 뭐 정신, 경신 뭐 등등 여러 학교들이 있죠. 숭실 뭐 등등. 자,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 그러면 배제학당이 언제 세워졌냐? 일단 제일 좀 많이 언급되는 게 이 두 가지니까 이 두 개만 한번 해볼게요. 배제학당은 1885년. 자, 그 다음에 이화학당은 1886년. 그래서 거의 한 1880년대 후반, 네, 중후반 요때쯤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이화학당 같은 경우는 최초의 근대적 여학교, 네, 최초의 근대적 여학교에 해당하죠. 자, 그 다음에 그럼 니은도 맞고 기억도 맞네요. 네, 맞아요. 디귿. 자, 정부는 외국어 교육기관으로 동문학을 설립하였다. 네, 언제? 1883년에. 자, 리을. 교육입국조서가 반포되었고 사범학교와 외국어학교의 관제가 제정되었다. 맞아요. 자, 교육입국조서는 언제?
2차 갑오개혁 때 1895년 2차 갑오개혁 때 만들어졌죠. 자, 그럼 맞네? 네, 맞아요.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 맞아요. 정답은 4번. 자, 28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신문으로 옳은 것은, 자, 신문의 특징도 알아두시면 되는데 봅시다. 고종은 통리기무함은 내에 방문국을 설치하여 신문을 발간하도록 하였다. 방문군의 초대 총재의 민영목을 부총재의 김만식을 임명하고 그해 10월 1일에 창간호를 발행하였다. 자, 어디에서 발행한 거냐면 방문국에서 발행하죠. 방문국 발행. 방문국은 근대 문물 수용 이후에 만든 나라에서 만든 출판사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방문국에서 발행. 자, 그 다음에 이 신문은 10일마다 한 번씩 발행하는 신문이고, 그 다음에 순한문 신문이고, 그 다음에 관보의 성격을 갖는 신문이고, 이 신문은 한성순보. 한성순보는 1883년에서 1884년에 이제 폐간이 되는데, 이제 중단이 되는데, 1884년에 갑신정변이 있었죠. 갑신정변이 일어나면서 이 방문국이 불타버리고 심지어는 기계까지 전부 다 불타버려요. 그래서 발간을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중단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방문국에서 발행, 10일에 한 번, 순한문, 관보. 자, 이런 성격은 한성, 순보. 자,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독립신문 같은 경우는 최초의 근대적 신문, 최초의 근대적 민간신문이라고 해야 되겠죠. 정확히 최초의 근대적 민간신문, 독립신문. 황성신문은 주로 유생이나 이제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한 국한문 혼용체 신문. 그 다음에 제국신문은 주로 부녀자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순한글 신문.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뒤에 다시 나올 거니까 신문은. 자, 정답은 4번. 자, 239번 볼까요? 자, 다음 글을 게재한 신문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천하의 일을 측량하기 어렵도다. 천만 뜻의 뜻밖에도 오 조약을 어떤 이유로 제출하였는고 이 조약은 비단 우리나라만 아니라 동양 삼국이 분열하는 조짐을 나타내는 것은 이토 부미의 본래 뜻이 어디 있느냐. 우호라 찢어질 듯한 마음이여 우리 2천만 동포들이여 살았느냐 죽었느냐. 단군 기자일의 4천여 국민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조련이 망하고 멈추지 않았는가. 아프고 아프도다 동포여 동포여. 자, 이거는 이제 시일야 방성대곡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시일야 방성대곡 장지연. 그럼 장지연이 시일야 방성대곡을 쓰게 된 이유는 을사늑약 때문이죠. 자, 그럼 시일야 방성대곡을 실었던 신문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 글을 최초로 게재했던 신문은 황성신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황성신문에 대해서 살펴보면 되겠죠. 황성신문은 1898년. 그리고 일단 시험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국한문 혼용이냐 순한글이냐 이걸 많이 물어봐요. 이거는 국한문 혼용체. 국한문 혼용체 신문이고, 자, 그 다음에 이 신문은 주로 유생이나 지식인을 대상으로 해요. 유생이나 지식인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대곡이 최초로 게재되었다. 물론 최초라는 말이 안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요 글을 나중에 대한민일신보에서 받아서 다시 또 게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최초라고 알아두는 게 좋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황성신문. 자, 그러면 황성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1번. 오세창 등 천도교 측에서 발행하여 일진회 등의 매국행위를 비판하였다. 오세창 등 천도교 계열에서 발행했다. 만세보. 만세보예요. 자, 그런데 이 만세보 같은 경우는 발간을 1905년쯤 했는데 1906년, 1년이 지난 지 얼마 안 돼서 그 즈음에 재정난에 이제 어렵게 돼요. 쉽게 말하면 재정난 때문에 어렵게 되자 이 신문이 넘어가요. 어떻게 넘어가냐면 이인직에게 넘어가요. 이인직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넘어가고 이 이인직이 이제 인수를 한 거죠. 이 신문을 인수를 했는데 그래서 이완용 내각의 기관지로 바꿔버리게 되죠. 명칭도 좀 바뀌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만세보를 인수해서 어떻게 해요? 친일신문으로 바꿔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신문, 이런 내용이 나오면 아 만세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언론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영국인 베델을 발행인으로 초빙하였다. 영국인 베델이 발행인이었던 신문은
대한매일신보. 대한매일신보는 1904년에서 1910년. 그래서 1904년에. 자, 이 대한매일신보는 첫째 배대리 발행인으로 참여하죠. 배대리라든가 뭐 양기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영국인이 참여했기 때문에 일본이 함부로 할 수가 없었죠. 왜냐면 동맹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반일적인 성향을 띠고 있고, 그리고 의병에 굉장히 호의적인 편이다. 호의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왜냐면 이 당시에 이 신문들이라는 게 사실은 애국개몽운동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애국개몽운동에서는 싸우는 무장투쟁을 좀 이렇게 좀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약간 폭도들, 약간 폭도, 비도들 막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의병이라고 표현도 잘 쓰지 않았어요. 도적대들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는 꼬박꼬박 의병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존중하는 기사를 실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대한매일신보는 국화문 혼용체로 만들어지긴 했는데 나중에 1907년으로 넘어가면서 발행 부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자 세 종류의 신문으로 발행을 해요. 국화문 혼용체, 순한글, 영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판과 영문판이 있다 하면 무조건 독립신문이잖아요. 우린 그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국화문 혼용을 바탕으로 하고 그런 이제 다른 종류의 이런 신문도 발행을 했었죠. 그래서 국화문 혼용. 그래서 사실 대한매일신보가 국화문 혼용이나 아니냐는 잘 안 물어봐요. 왜냐면 종류를 다 발행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대한매일신보에서는 국화문 혼용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다 발행했는데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이 대한매일신보에서는 국화문 혼용을 잘 물어보진 않아요. 제시문으로 나오질 않아. 국화문 혼용이고, 그리고 순한글도 있었고 영문도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오고 주로 국화문 혼용이냐 아니냐는 황성신문과 제국신문 물어볼 때 많이 나오죠. 황성신문이 국화문 혼용이야 아니야? 제국신문이 국화문 혼용이야 순한글이야? 이렇게 물어볼 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포인트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낼 때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데 여기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 대한매일신보에는 고종의 을사조약 무효 선언이 실리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다 지금 안 쓸게요. 그냥 없으니까. 그리고 신채호의 독사신론이 연재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게 대한매일신보죠. 자, 그 다음에 3번. 남궁옥이 창간한 국화문 혼용체의 신문으로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맞아요. 황성신문, 남궁옥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승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어떤 인물들의 연표를 보면 대한매일신보의 논설이었던 사람이 진짜 많아요. 신채호도 대한매일신보 논설이었고 그 다음 박은식도 대한매일신보 논설이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 뭐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 다만 예를 들면 여기는 배델 양기탁, 여기는 남궁옥, 그 다음에 제국신문은 이종일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면 아 그러면 이거는 요 신문이구나 이렇게 이제 구분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남궁옥. 자, 그 다음에 4번 윤치호가 주필이 된 후에 관민공동회를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뭐 말할 것도 없지? 독립신문이지 당연히. 독립신문은 독립협회가 해체되고 나서 그 다음에 없어지거든요. 독립신문도 1896년부터 1899년까지 9년 초에 없어지니까. 자, 어쨌든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240번에 바로 대한매일신보 물어보는 문제 나오니까 풀어봅시다. 신문으로는 여러 가지 신문이 있었으나 제일 환영받기는 영국인 배델이 경영하는 이 신문이었다. 관쓴 노인도 사랑방에 앉아서 이 신문을 보면서 혀를 툭툭 차고 각 학교 학생들은 주먹을 치고 폭론하였다. 자, 요 신문은 당연히 배델 나왔으니까 대한매일신보가 되겠죠. 자, 그러면 대한매일신보에 대해서 찾아봅시다. 1번. 국민의 힘으로 국채를 갚아야 한다는 운동을 주도했다. 무슨 운동? 국채보상운동? 자,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하죠. 네, 맞아요. 왜냐면 이 국채보상운동은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면 황성신문이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했다. 맞아요, 그럼? 다 맞아요. 왜냐면 우리도 무슨 일이 있어. 뭐 지금 요즘 이제 선거니까 선거 기간이니까 선거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투표합시다 라고 하는 캠페인을 A신문에서만 하는 건 아니죠. 모든 신문에서 다 하지 않아요? 캠페인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있었던 언론들은 대한매일신보를 이제
아니더라도 다른 신문들도 전부 다 빚갚자 이런 기사를 쓰지 않았겠어? 한 줄이라도? 그러니까 다 참여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대한매일신보가 아니더라도 이 시기에는 많은 신문들이 참여했었다. 근데 이제 대한매일신보가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서상동, 양기탁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 국제보상운동의 또 주요 인물들이기 때문에 겹치니까 주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만약에 다른 신문이어도 맞는 지문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서민과 부녀자를 대상으로 하는 순한글 일간지였다. 자, 여기는 제국신문. 자, 제국신문은 1898년부터 있었고 서민과 부녀자를 대상으로 한 그러므로 순한글 신문이고 이종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행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게 이거겠죠. 이종일 순한글. 그 다음에 황성신문에서는 남궁업, 국한문 혼용, 그리고 이 실내방송되고 이런 식으로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 양기탁이 신민회를 조직하면서 신민회의 기관지 역할을 했었다? 맞아요. 당연히. 자, 그 다음에 고종은 일사주에게 부당성을 폭로하는 친서를 발표했다. 고종의 친서?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241번 볼까요? 자, 다음에 제시된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삼신 즉 환인왕은 단군을 숭배했다. 고대 동방민족의 원시신앙을 체계화한 것으로 근본 교리는 성명정의 삼진비일과 지조금의 삼법이다. 일단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단군을 신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데서 대종교. 자, 대종교는 나철이 만든 종교죠. 그래서 1909년에 나철이 만들었었는데 이게 이제 단군을 숭배하고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삼신신앙이면은 단군의 아버지, 할아버지까지 다 숭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탄압을 엄청 받아요. 그래서 교단을 북간도로 옮기게 돼요. 교단을 북간도로 옮기게 되죠. 그러니까 1909년에 만들어졌는데 거의 1909년에 옮겼으니까 바로 북간도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고 그럼 북간도에서 웬만하게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의 종교는 다 대종교죠. 아무래도 종교는 조금 더 이렇게 허용되는 면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활동하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다 종교를 믿게 되었고 특히 무장투쟁에 열심히 참여하게 되죠. 자, 그래서 무장투쟁에 앞장서게 되는데 특히 중강단 그리고 북로근정서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와 관련이 있다? 대종교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왜 우리 대한독립군단 이런 데 나오는 서일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도 대종교 간부. 네, 당연히. 그래서 이런. 자, 그러면 1번 일제 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운동을 벌였다. 여러분 신사참배를 거부한 대표적인 종교는 기독교, 그러니까 개신교. 개신교. 자, 두 번째 개간사업과 저축운동을 장려해서 민족 자립정신을 키워나간 건 자, 여기 개간, 저축 이런 운동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새생활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개간, 저축장려, 그래서 새생활운동은 원불교. 원불교는 1916년 박종빈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이기 때문에 이제 갓 100년 넘었어요. 그쵸? 2016년에 이 100주년 기념행사를 엄청 크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불교를 주변에서 본 적이 거의 없죠. 없지 않아요? 그쵸? 일산에도 있겠죠? 있을 거야. 니들이 몰라서 그렇지. 어딘가 생각보다 많다? 생각보다 많아. 그래서 아마 어딘가 여기 찾아보면 주변에 있을 텐데 이제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근데 원불교는 불교를 좀 대중화시킨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사실은 저도 별로 접해보질 않았어. 저도. 근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 아무튼 그런 종교야. 원불교. 그래도 우리나라 4대 종교 안에 들어가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4대 종교 안에 들어가고 우리나라의 유수한 무슨 모 기업의 이제 그 가족 중에 이 종교를 믿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거기가 돈이 엄청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또 뭐 하지 않겠어? 그래가지고 4대 종교가 됐나? 여기까지. 내가 더 설명해주고 싶지만 여기까지. 알겠지?
이런 거는 남기면 안 돼. 기록으로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4번. 3번. 일찍부터 본부를 만주로 이주시켜 항일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여러분이 북간도래매. 왜 만주라고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체가 만주고 그 중에 일부가 북간도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을 거야. 결국엔 만주나 만주 안에 북간도가 있는 거예요. 전체를 다 만주라고 하니까 만주 안에 서간도도 있고 북간도도 있고 다 그런 거죠. 그래서 맞는 설명인 거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3.1운동을 주도한 후에 제2의 독립선언을 계획하였다. 천도교. 4번은 천도교예요. 자, 우리가 3.1운동 하면은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을 쫙 나열했을 때 우리 아는 사람 몇 명 없다고 했죠? 왜냐면 다 종교계 인사들이기 때문인데 3.1운동에 참여했던 종교는 천도교, 그리고 기독교, 개신교, 그리고 불교. 3개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33명이잖아요. 그 중에서 16명 기독교, 15명 천도교, 2명 불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독교와 개신교와 그리고 천도교가 많이 참여하는데 특히 천도교 그 관련된 출판사에서 다 인쇄도 하고 그랬거든요. 참여를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천도교 인사들이 또 독립선언서 배포하는 일도 맡고 했기 때문에 이 3.1운동에 기여한 바가 많아요. 그러니까 3.1운동이 실패로 끝났어? 안타깝지? 그러니까 한 번 더 하자. 그래서 제2의 3.1운동을 실제로 준비하기도 했었던 게 바로 천도교. 천도교는 동학의 이름을 바꾼 거 알죠? 3대 교주 손병희가 1905년에 동학을 천도교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는 정답은 3번이겠지, 당연히. 자, 그 다음에 242번 봅시다. 다음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 자, 1886년 우리나라에 왔다. 을사득약 사건 후에 고종이 밀서를 휴대하고 미국에 가서 국무장관과 대통령을 면담하려 했으나 실현하지 못했다. 왜 실현하지 못했을까요? 이 사람이 이제 워싱턴에 특사로 파견된 거예요. 미국인이니까 워싱턴에 특사로 파견됐는데 왜 실현이 안 됐냐? 미국과 일본은 이미 짝짝꿍이 돼버린 거죠. 쉽게 말하면 조약을 체결해서 친구가 된 거예요. 그게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에요.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 을사조약 전에 이미 체결이 됐고 밀약이니까 우리가 몰랐던 거지. 그리고 이제 우리는 거중조정이라는 조항이 있었잖아요. 미국하고. 그래서 조미수 통상조약의 거중조정을 믿고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겠지? 라고 생각해서 미국한테 부탁을 하려고 같은 미국인이 헐버트를 보냈어. 그런데 대통령이 만나주지도 않았어.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됐지. 더 재밌는 건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그 뭐가 있냐면 그 당시에 대통령의 딸이 우리나라에 여행차, 요 아시아 지역의 여행차 대통령의 딸이 우리나라에 온 적이 있었어요. 요 즈음에, 요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야? 공주님이 오셨다고. 사실 공주 아니잖아요. 대통령이니까, 공화국이니까 공주님 아니잖아.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세상에 공주님이 오셨다면서 막 극진하게 대접을 한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때 이미 그 즈음에 이미 이제 미국하고 일본의 사이가 좋아진 상태고 우리는 모르고 막 극진히 대접을 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런 뭐라고 해야 돼? 기만이라고 해야 돼? 뭐라고 그래? 약간 그랬지. 그래서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게 바로 이제 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그래서 자 봅시다. 실현하지 못했다. 1906년에 다시 내한했으며 고종에게 헤이그에서 열리는 2차 만고 평화회의에 밀사를 보내도록 건의했다. 이 사람이 건의한 거예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이제 건의를 한 거죠. 그리고 그는 이상설 등 헤이그 특사보다 먼저 도착을 해서 회의15에 한국 대표단에 호소문을 실게 하는 등 한국의 국권 회복을 이루도록 했다. 그러니까 그게 거기에 먼저 도착해서 그 지역의 언론들과 접촉을 해서 이제 뭐 기사에 실기도 하고 인터뷰를 뭐 이렇게 알선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었죠. 이 사람은 누구냐면 헐버트라고 하는 인물이고요. 이 사람은 나중에 일제시대가 되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추방을 당해요. 그리고 나중에 해방된 뒤에 아주 나이가 많았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사망해서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에 묻혀 있어요. 그 양반이 바로 헐버트라고 하는 인물이죠. 뭐라고 했지, 이 사람이?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에 묻히고 싶다. 뭐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했던가 뭐 그랬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저기 홍대 근처에 이제 홍대가 아니죠. 합정역에서 근처에 가면 양화진이라고 하는 데가 원래 거기 합정 근처거든요. 지금으로 하면은 양화진이라고 우리가 이제 가끔 나오는 그 합정역 근처에 몇 번 출근인지 모르겠다. 아무튼 나가면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 있어요. 성당이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 있어. 거기에 이렇게
무덤이니까 우리나라 무덤처럼 봉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이제 비석만 있잖아, 바닥에. 그래서 이렇게 쭉, 여기 넓지도 않아. 그냥 공원처럼 돼 있거든요. 그래서 쭉 이렇게 걸어 다녀 보면 여러분이 아는 이름이 진짜 많이 나와요. 여기에 이름 나온 우리 역사책에 나온 사람들 있죠? 근현대사에서 우리가 이름 좀 들어봤던 사람들. 예를 들면 아까 배제학당을 세웠던 이화학당을 세웠던 그런 선교사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름 들어본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묘역을 좀 쭉 걸어 다니면 이 사람 들어본 것 같은데? 아는 사람인가? 보면은 이제 다 요 역사에 나왔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자, 어쨌든, 네, 여러분 안 가볼 거잖아요. 그쵸? 안 가볼 거지. 그래. 뭐, 안 가도 돼. 자, 보시면 헐버트 찾으면 되고요. 1번. 자, 그럼 1번부터 봅시다. 대한매일신보의 발행인이었다? 베델. 유경공원의 교사로 초빙되었다? 헐버트. 아까 헐버트, 길모어, 벙커 이런 사람들이 왔다고 했으니까 3번. 광해원의 설립에 깊이 관여했으면 의사겠지? 알렌.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인 고문이었다. 누구? 멜렌도르프. 이 사람은 독일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외국인들 나오면 국적까지 베델은 영국인, 아까 베델은 영국인이라고 했고 멜렌도르프는 독일인이라고 했고 헐버트는 미국인이고 이런 식으로 국적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2번. 자, 우리는 국권 피탈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146페이지 243번 볼게요. 자, 가에서 라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대일본 제국 정부에 있는 외무성을 경유하여 이후에 대한제국이 외국에 가지는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할 것이며 자, 보시면 가는 외국에 관한 사무를 감리 지휘할 것이고 요 뒤에 생략되어 있는 건 뭐냐면 외국과의 조약에 관한 일들을 이제 일본 외무성에서 처리한다. 이제 말하자면 외교를 담당하는 이제 관리가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을사늑약, 을사조약임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약 봅시다. 대한제국의 정부는 대일본 제국 정부가 추청한 일본인 한 명을 재정고문으로 초빙해서 재무에 관한 사항은 모두 그의 의견을 들어 시행할 것. 고문을 파견했다고 했으니까 1차 한일 협약. 제1차 한일협약은 1904년 8월에 자, 그리고 고문이 파견됐다고 했는데 재정고문으로는 메가타 그 다음에 외교고문으로는 스티븐스 자, 메가타 같은 경우는 나중에 뭘 주도하게 되죠? 화폐정리 사업을 주도하게 되죠? 메가타는 화폐정리사업 1905년 자, 스티븐스는 죽임을 당했지. 그쵸? 이렇게 반대로 쓸게요. 그래서 장인한 전명운의 의거가 있었지. 1908년. 자, 요런 의거들은 여러분이 뭘 기억해야 된다고 했냐면 국권피탈 전이냐 후냐 요것도 좀 정리하라고 했죠. 이거는 국권피탈 전이죠. 안중근의 이건 전이죠. 1909년이니까. 1909년에 의거를 했으니까 전. 그래서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이재명의 의거 있죠. 왜 우리 이완용을 뭐라고 해야 돼? 상해를 입혔던. 지금 제가 말한 세 개는 다 전. 국권피탈 전.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의열단이나 뭐 애국단이나 이런 거는 이제 후니까 여러분이 국권피탈을 기준으로 해서 전인지 후인지를 좀 구분을 해 놓으시면 시기를 좀 체크하기가 좀 수월하죠. 그래서 이렇게 자, 그래서 1차 한일협약. 자, 그 다음 세 번째. 일본 제국 정부는 필요할 경우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수시로 수용한다. 즉, 지금 전쟁 중인데 필요한 지역, 전략상 필요한 지역이 군용지를 말하는 거죠. 군용지를 내 마음대로 쓴다. 군용지 내 마음대로 쓸게. 이거죠. 그래서 한일의정서. 자, 한일의정서 같은 경우는 1904년 2월이고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이제 한일의정서를 체결했고 자, 그러면 이렇게 써볼게요. 자, 대한제국이 국의 중립선언을 했어요. 대한제국이 국의 중립선언을 했어. 왜냐하면 전쟁이 날 것 같으니까. 자, 그러자 실제로 러일전쟁이 났네. 러일전쟁이 발발을 했어요. 자, 러일전쟁이 1904년 2월에. 자, 그러면 대한제국에서 국의 중립선언을 하고 실제로 전쟁이 났어. 그러자 요 국의 중립선언을 무시하고
무시하고 조약을 체결한 게 한일의정서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 이렇게 된다. 자, 국외 중립선언, 러일전쟁 발발, 한일의정서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무시하고 체결했다. 국외 중립선언을 무시하고. 자, 그 다음에 4번.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관리로 임명한다. 한국관리로 임명한다. 차관으로 임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일신협약. 한일신협약 1907년 7월이죠. 한일신협약. 자, 한일신협약은 고종 강제 퇴위 이후에 체결하게 된 거고 군대 예산 조약이 비밀 부수각서로 있었죠. 그래서 요 한일신협약 이후에 군대를 해산시키게 되죠. 자, 그러면 1번. 가 조약 이후에 민영황과 조병세가 자결하였다. 자, 민영황과 조병세가 자결한 건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을사조약을 계기로 해서. 그래서 1번 맞고요. 그럼 국권핏할 때 자결한 사람은 누구예요? 황현. 매천 황현 선생이 자결했죠. 그래서 민영환의 자결은 을사조약, 황현의 자결은 국권핏할. 그것도 좀 정리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번 맞고요. 2번. 나 조약 체결 후에 재정 고문으로 메가타가 파견되어 화폐 개혁을 단행했다. 맞아요. 3번. 다 조약은 대한제국의 중립화 선언을 무시하고 체결되었다. 네. 대한제국의 중립선언을 무시하고 체결. 자, 라 조약으로 통감부가 설치되었다. 자, 통감부가 설치된 건 요거죠. 을사늑약의 외교권이 박탈되고 통감부가 설치되고. 자, 그럼 이때 초대 통감으로 왔던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 그리고 안중근의 의거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답은 4번. 자, 한일신협약은 통감의 권한을 확대한 거고 통감의 추천에 따라 일본인을 차관, 관리로 임명한 거고. 그래서 내용을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44번 볼까요? 국권 침탈이 되기까지 과정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역시 국권 피탈 과정이니까 순서 물어보는 거죠. 자, 기억. 헤이그 특사 파견을 문제로 삼아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다. 자, 고종 강제 퇴위. 자,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다. 헤이그 특사를 구실로 해서 1907년 6월. 고종 강제 퇴위는 1907월 20일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고종 강제 퇴위 이후에 제가 여기다 그냥 써볼까요? 이렇게. 자, 그리고 한일신협약이 1907년 7월, 그리고 군대예산이 1907년 8월. 이게 양음역이 좀 섞여있기 때문에 조금 날짜가 다를 수 있지만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라는 거예요. 순서대로만 알아두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니은. 일본인 메가타를 재정고문으로 미국인 스티븐스를 외교고문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니은은 1차 한일협약. 제1차 한일협약은 1904년 8월에. 자, 디귿. 대한제국의 사법권을 빼앗고 감옥사무를 장악하였다. 이거 뭐라고 하죠? 기유각서. 네, 이게 바로 기유각서. 기유각서는 1909년이고요. 자, 리을.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대한제국의 관리로 임명하도록 했다. 이거 무슨 조약이었어요? 한일신협약. 그래서 여기다 쓸게요. 리을. 이렇게 되겠네요. 한일신협약. 자, 그럼 이거 순서대로 하라는 거죠? 제일 먼저 니은, 그리고 기역, 리을, 디귿. 이렇게 순서대로지. 자, 여러분이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거겠지? 자, 헤이그 특사 파견, 고종 강제 퇴위, 한일신협약, 군대 예산까지 같은 1907년 7월인데 비슷한 시기인데 이제 조금씩 다르잖아요, 날짜가. 그래서 순서대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니은 기역, 리을 디귿. 정답은 2번. 2번 체크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245번. 다음 법령이 시행되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제1조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할 때 상대 그 정상에 따라 태형에 처할 수 있다. 자, 제6조 태형은 태로서 볼기를 치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본령은 조선인에 한해서
적용한다. 자, 태형을 처한다. 태형에 처한다 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조선 태형령을 얘기하는 거죠. 조선 태형령. 자, 조선 태형령 범죄 즉결례 그리고 경찰범 처벌규칙. 지금 제가 쓴 건 뭐냐면 1910년대 주로 많이 언급되는 법령들. 그래서 1910년대구나. 경찰범 처벌규칙. 그래서 1912년. 주로 1910년대 많이 언급되는 무단통치 시기에 많이 언급되는 법령들이고요. 역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조선 태형령. 여기 시험에는 제일 많이 나오고 연도까지 알아두세요. 그냥 10년대 이렇게 알아두지 마시고 얘는 1912년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1번 1910년대에 옳지 않은 것 1번 일본인 업자의 특혜를 준 연초전매령을 공포하였다. 연초전매령은 1921년. 연초는 담배. 그래서 이제 담배에 관한 전매가 내려진 건 1921년이고요. 자, 2번 총독의 자문기관인 중추원 관제를 공포했다. 이 중추원이라는 건 굉장히 여러 번 등장한다고 했죠. 대한제국 때는 황제의 뭐라고 했지? 자문기관. 그 다음에 독립협회. 그 조금 전에는 독립협회에서 이 중추원이라고 하는 의회를 만들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일제시대로 넘어오면 총독의 자문기관이고. 그래서 여러 번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총독의 자문기관이라는 건 일단 1910년 이후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개몽운동을 주도한 황성신문을 폐간하였다. 황성신문은 아까 1898년에 생겼고 일제시대가 되면서 이 민족신문들은 다 폐간돼요. 1910년 요때 다 폐간되죠. 일제시대가 되면서 이제 되고 나서 폐간이 딱 되죠. 이때 폐간된 게 아까 말했던 뭐 제국신문, 황성신문, 대한민신보 다 폐간돼요. 이때. 자, 그래서 폐간. 자, 그 다음에 4번 농공은행을 조선식산은행으로 개편하였다. 농공은행이라고 하는 게 일제시대 되기 전에 있었어요. 1906년에. 쉽게 말하면 일본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이주해온 상공업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돈 빌려주고 지원해주는 은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일제시대가 되면서 역시 그런 상공업자 지원을 위해서 1918년에 조선식산은행으로 개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인들을 지원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 중에서는 그냥 20년대 찾으면 되죠? 네,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246번. 다음과 같은 식민통치가 실시된 시기에 일어난 일로 옳지 않은 것. 총독은 문관 어느 쪽에라도 임명될 수 있는 길을 열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문관 총독 임명 가능해? 문관 총독 임명. 자, 문관 총독을 임명할 거야. 이런 뜻이고, 두 번째. 헌병에 의한 경찰 제도를 바꿔 경찰에 의한 경찰 제도를 채택할 것이다. 즉, 헌병 경찰에서 보통 경찰제로 바꿀 것이다. 헌병 경찰에서 보통 경찰로. 자, 복제를 개정하여 일반 관리나 교원에 제복을 입고 칼을 차던 것을 폐지한다. 제복의 착검을 폐지한다. 자, 지금 쫙 봤더니 전부 다 언제의 통치 방식이에요? 20년대의 문화 통치에 관한 내용이죠. 요거는 다 아는 거네, 우리. 문화 통치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20년대가 아닌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경찰범 처벌규칙이 제정되었다. 여기 나왔지. 경찰범 처벌규칙은 몇 년에? 1912년에. 그래서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2차 조선 교육령이 공포되었다. 여러분, 2차 조선 교육령은 1922년에. 자, 암태도 소작쟁이가 있었다. 암태도 소작쟁이 1923년에. 자, 근우회가 조직되었다. 근우회는 신간회와 같이 조직됐으니까 1927년에.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247번 봅시다. 다음과 같은 일제의 교육정책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한반도의 교육은 일본 본토와 동일하게 운영되어 보통학교와 소학교를 모두 소학교로. 자, 여기 보시면 보통학교는 조선인이 다니는 학교 명칭, 소학교는 일본인이 다니는 학교 명칭인데 이 두 가지를 합친다. 명칭을 뭐라고 해? 소학교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명칭을 통합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등보통학교는 중학교로. 고등보통학교는 이제 조선인이 다니는 학교였는데 그거를 일본인이 다니는 학교의 이름과 똑같이
중학교로. 그 다음에 여자고등보통학교는 고등여학교로 이렇게 개편한다. 자, 교육과정도 교과목, 교육내용, 교수 요목 등에서 일본인과 한국인 모두 동일하게 했으나 한국어는 수의 과목으로 변경했고 국어, 국사, 지리, 수신, 공민 등의 과목이 늘어나게 되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일단 보통학교의 명칭을 지금 거기는 소학교라고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심상소학교라고 하죠. 심상소학교로 바꾼다. 그리고 두 번째, 조선어는 한국어는 수의 과목으로 한다. 수의 과목은 선택 과목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보통학교를 소학교로, 그 다음에 조선어를 수의 과목으로, 이거는 3차 조선 교육령. 3차 조선 교육령이고 3차 조선 교육령이 만들어진 건 1938년. 자,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이 법령이 제정된 시기에 있었던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38년을 물어본 거겠죠. 그런데 이 법령이 시행되는 시기에 있었던 일이 뭐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날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예요. 그러면 3차 조선 교육령이 없어졌다는 건 4차 조선 교육령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4차 조선 교육령은 194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보는 건 38년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43년까지, 38년에서 43년까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특히 근현대사 같은 경우는 이 법령이 만들어진 시기냐, 제정된 시기냐, 아니면 실시된 시기냐.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치안유지법이에요. 치안유지법이 제정된 해는 언제야? 25년. 그런데 이게 적용되고 시행된 시기는 언제야? 그럼 치안유지법 언제까지 있었어? 해방될 때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시행되고 적용된 시기에 있었던 일은 다 고르라는 거고 제정된 해를 골라라, 시기를 골라라 그럼 25년 찾는 거. 뭔 말인지 알겠죠?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에 대한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교육령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여기서는 3차 조선교육령인데 이렇게 고르라는 거고. 자, 그러면 나온 김에 3차 조선교육령이 이거 말고 몇 개 더 있어요. 하나는 예를 들면 뭐 일변 일교주의라든가 그 다음에 심상소학교로 바뀌었던 학교의 명칭을 부분 개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부분 개정. 자, 조선교육령 부분 개정 1941년에 소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던 학교를 국민학교로 바꾸게 돼요. 그래서 국민학교로 바꿨던 건 3차 조선교육령 부분 개정에서. 요거는 1941년이죠. 자, 그래서 3차 조선교육령의 요런 내용들 한번 봐두시고. 자, 그러면 1번. 자, 치안유지법이 제정되었다. 여기 제정되었다고 했으니까 25년. 그 다음에 조선어 학회 사건. 조선어 학회 사건은 1942년. 이거는 40년대 시기 물어볼 때 가끔 재시문 나온다는 거 연도 알아둬야 돼요. 자, 관세가 철폐되었다. 요 관세 철폐 그 즈음에 물산장려운동이 일어났다고 했으니까 1920년대 초에요. 23년. 원산 노동자 통파업 1929년.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248번 볼게요. 다음 정책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가장 잘못된 것? 자, 제1조 토지조사의 측량은 본령에 의한다. 토지 소유자의 조선 통조기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 시명, 명칭, 소유자의 소재, 지목, 자번호, 사표, 등급, 지적, 결수를 임시 토지조사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음 구규지는 보관관청이 임시 토지조사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자, 일단 여기서는 토지조사 사업임을 알 수 있죠. 토지조사 사업. 토지조사 사업은 1910년에서 18년까지예요.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법령이 토지조사령이죠. 1912년에. 자, 일단 토지를 조사하는 건데 왜 조사하냐? 자, 쉽게 말하면 지세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그리고 토지를 약탈하기 위해서죠, 당연히. 자, 그래서 기한부 신고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기한부 신고제를 원칙으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지주의 권한은 강화되죠. 그냥 쭉 써볼게요. 지주 권한 강화,
그리고 소작농의 소작인 전호의 자 도지법, 도지권, 경작권, 입회권 전부 다 부정당했다는 거. 그래서 농민이 몰락했고 특히 소작농 같은 경우는 기한부 계약에 의한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되죠. 자, 그리고 총독부는 지세 수입이 증가하게 되죠. 지세 수입 증가. 그리고 여기에서 뺏은 토지는 동척, 동양척식 주식회사에게 넘기죠. 그래서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 이 토지들을 관리하면서 일본인 이민자를 모집하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바로 토지조사 사업과 관련이 된 거고요. 자, 그러면 제시문 보도록 할게요. 1번. 지주의 토지 소유권은 강화되었다. 지주 권한 강화. 두 번째, 농민의 관습적 경작권이 인정되었다. 자, 농민의 이런 경작권이라든가 도지권은 부정되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설명. 기한부 계약에 따라 소작인이 증가했다. 자, 소작농은 기한부 계약에 의한 소작농으로 전락했고 소작농은 늘어났고 당연히 자작농은 줄어들고 자, 그 다음에 지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지세 수입이 증가하게 되죠. 지세 수입 목적을 위해서 처음엔 실시하게 된 거고. 자, 그럼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49번 볼까요? 다음 기역의 추진 결과 나타난 현상. 자, 일본은 1910년대 이후 자본주의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농민들이 도시에 몰려 식량 조달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역을 추진하는데 이는 토지 개량과 농사 개량을 통해 식량 생산을 대폭 늘려 일본으로 더 많은 쌀을 가져가고 우리나라 농민 생활도 안정시킨다는 목표로 추진되었다. 목표는 좀 그럴듯하죠.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죠. 자, 요 내용은 산미 증식 계획. 자, 산미 증식 계획은 1920년에서부터 34년까지 이렇게 실시가 돼요. 말 그대로 쌀 생산을 늘려라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과가 중요한데 우리는 결과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농민이 몰락을 하게 되는데 왜 농민이 몰락하냐면 각종 부가세를 지주들이 전가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은 뭐 비료라든가 그다음 수리조합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대금들을 다 소작농에게 전가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몰락하게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쌀이 늘어난 양보다 수탈량, 일본으로 가져간 게 훨씬 많았기 때문에 자, 조선인의 1인당 쌀 소비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1인당 쌀 소비량 감소. 그리고 식량이 부족하죠. 우리나라 안에서는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만주에서 잡곡을 수입했었다. 만주에서 잡곡 수입. 이런 것들이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자, 1번 쌀 생산량의 증가보다 일본으로 수출량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자, 여기 보시면 증산량과 수탈량 중에 일본으로 가져간 게 더 많았다고 했죠. 그래서 맞는 설명 2번. 만주로부터 조, 수수, 콩 등의 잡곡 수입이 증가했다. 맞고. 한국인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이전보다 줄어들었다. 네, 1인당 쌀 소비량이 약 30% 정도, 30% 정도 감소했어요. 자, 그래서 맞고. 4번. 많은 수의 소작농이 이를 통해 자작농으로 바뀌었다. 소작농은 내 땅이 없어서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이고 자작농은 내 땅이 있는 사람. 그럼 잘 살게 됐다는 거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농민은 몰락했다.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249번까지 풀었고요. 잠깐 쉬었다가 250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잠깐 쉽시다.